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부동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우리 부동산 스터디 강영호 소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한번 하시라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저께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한간에는 예상했던 대책의 발표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대책이었다. 또 이렇게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거 관련해서 어저께 뭐 방송 멋지게 하셨다면서요. 뭐 무슨 말씀하셨어요? 말하기가 싫다. 두 번 얘기하려니까. 아, 그래요? 네. 농담입니다. 어저께 이제 9.5 추가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일단은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디가 추가됐? 예, 성남 분당이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분당구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구를 추가했다는 거는 이제 성남의 구시가지 쪽 있는 재개발들을 주로 하고 있는 뭐 수진동 이런 데 있는 그쪽은 빼고요. 밑에 분당 쪽, 이제 분당구를 했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 대구 수성이 또 지정됐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게 하나,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파리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너무 세서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을 못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법 개정한다 그랬는데, 네. 그거 개정안을 9월 8일 날 이제 입법한다고. 그래서 10월부터는 10월 말, 뭐 10월부터는 아무튼 시행할 거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걸 또 맞아요. 했죠. 네. 그러니까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여기가 좀 집값이 불안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니들도 가격이 불안하면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거야라고 계속 집중해서 모니터링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언급한 지역이 보면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들이에요, 다. 그렇죠. 1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음번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니, 이걸 언론에 내세운 거는 그거 같아요. 거기 가서 사지 마세요. 사면 투기과열지구 사서 가격 올리면 투기과열지구 또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다 막히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겁박 또는 뭐 세다 겁박.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할 것 같으면 지정할 거니까 주의하십시오. 가서 사지 마세요. 이제 이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하고 뭐가 다른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갑툭튀니까 작년에 11.3 대책 때 갑자기 이제 나온 개념이니까. 그 전에 법은 바뀌었었죠. 근데 그때 지역이 지정이 된 거죠.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네. 참,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를 가이드하는 기준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의 대출 규제도 같이 이제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또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거를 정했는데, 이 재밌어요. 인천 연수구, 부평구, 안양 만안구, 동안구, 성남 수정구,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부산 전역.
네, 이렇게 부산 지정이 됐습니다. 7개구 뭐 아니에요? 부산 전역 16개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부산도 이제 투기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송도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송도 댐 연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구, 중원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아까 얘기한 구성남 시가지인데 요번에 그 산성역에 있는 신흥주공 아파트 재건축해서 한 1,800세대, 1,700세대 일반 분양한 데가 있어요.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이제 거기가 그 경쟁률이 한 9대1 정도 나왔거든요. 8.89대1 나왔는데 그렇게 안 센데? 그게 거기는 성남 우선이에요. 성남 쪽은. 네. 그래서 고등지구가 한 그때 몇백 개 나오는데 경쟁률이 10몇 대1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1 정도 나왔던가. 아무튼 성남에 있는 쓸 수 있는 통장이 거의 다 들어갔다. 그 한 11,000개, 12,000개 정도가 그 해당 통장인 것 같대요. 사람들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네. 그래서 고등지구 후반배로 들어갔던 통장 중에서 당첨되고 남은 통장들이 고스란히 다 열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성남 통장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과열이 되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그리고 또 모양새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신흥주공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성남 구시까지 개발의 시작이에요. 그 밑에 신흥 2구역, 중 1구역, 뭐 금광구역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재개발 많죠. 구역들. 예. 엄청 성남에 많죠. 구성라면 구성남도 다 굉장히 노후한 주택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로 불이 옮겨 붙을 것에 대한 미리 대비, 예. 차단하는. 예. 근데 투기가지고 지정돼도 이제 성남 쪽은 재개발 방식이고 재건축 방식은 거의 없어서 그렇죠. 예. 이제 아마 뭐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될 거고 아직 지금 지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지정되면 향후에 뭐 LTV나 DTI가 강화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풍선 효과를 통해서 외부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찍어드렸던 지역들이 사실 리스트에 가끔 다 올라왔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 네네. 그래서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 그 회원들한테도 이제 곧 안양으로 바람 불어갈 테니까 빨리 부동산 오픈해라.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부평 쪽에 움직일 것 같으니까 부평 쪽으로 가라. 그다음에 그 부평이 왜 부평이에요? 거기는? 거기가 중동 상동 그쪽인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중동 상동은 부천이고요. 부천. 네. 부평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사실 있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의 일부 있고요. 근데 사실 인천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는 게 과거에 그 연수구에 송도가 생기기 전에는 부평이 핵심 지역이었어요. 이게 왜 부평이냐? 교통 여건이 좋고 가격이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이런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항상 부평 지역이 먼저 바람이 불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부평에 살아보면은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주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도 오히려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송도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뭐예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몰라요. 청라 송도. 국제 업무지구? 국제 신도시? 뭐 하여튼 지정이 됐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의 방향이 연수구 쪽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쁜 와중에 잠깐 들었는데요. 최근에 송도 쪽에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줄을 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현대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인가 그럴 거예요. 송도 힐스테이트 테라스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다 진짜. 그게 이제 송도 609, 809 쪽 지금 막 분양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위치는 되게 좋아요. 랜드마크 시티역 바로 앞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인데 되게 대단지고, 그러니까 송도 얘기 또 송도 안에 다 앞 주택 공급이 30평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20평대가 없거든요. 네. 송도 전체를 봐도 20평대가 거의 공급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25평형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25평형 정도 면적 크기로 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전매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좀 몰리기도 했고 또 이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뭐 여러 번 같은 사람이 군을 나눠서 여러 번 청약할 수 있게끔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줄 서고 피 보고 청약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 그렇죠. 근데 이제 참 또 의외였던 건 그런 거예요. 일단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해서 인천 연수구가 지정이 됐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 지금 투기에 대한 어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 됐다는 거. 이번에 연수구 들어갔으니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 안 됐다는 거. 네. 근데 제가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많은 지역들을 일단 주시해서 보겠다. 이게 주택은 물건들의 개별성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불이 붙는 거에 굉장히 제한적인 반면에 아파트는 막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시세로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불안할 수, 야 우리 동네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됐대라고 하면 확 와닿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도 되게 차별화되고 해서 그게 좀 와닿기는 조금 덜 하거든요. 아파트만큼은. 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또 이런 측면 이런 것도 봐요. 왜냐면은 연수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송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안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연수구 자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버리면 에이, 송도 그거는 다 잡자고 똑같은 얘기예요. 송도 잡자고 다른 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아니죠, 아파트 아니죠, 있는 아니죠, 동네는 아니죠. 요만큼밖에 아니죠, 없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응.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안 올랐어요. 다른 지역.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도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갔으니까 전체를 묶은 거고 뭐 용산구는 아파트 얼마 없어요. 용산구도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지정됐는데 용산구는 아파트가 동부이촌동, 산천동 원효로 쪽에 일부 뭐 그게 다예요. 공원이 제일 크잖아요, 용산구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후한 열악한 주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용산구도 다 투기 지역이잖아요. 그거 다 개발 예정지니까 그렇죠. 개발 예정지 얼마 없어요, 용산구 안에. 왜 그러세요? 다 네. 개발 예정지에다가 무슨 뭐 바람만 불면 뭐 개발 그림도 그리시더만 거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가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신문 기사들 사실 오늘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오래된 도시들은 가격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하락 추세인데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기존 구도심은 하락 추세인데 분양권 시장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되지 얘기들이 않을까요? 부산은?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이 사실 전 지역이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서울처럼 네. 중심지 뭐 제일 뜨거운 지역들부터 지정되기 시작해서 아마 제가 뭐 지금 일단 지정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건에 맞는 데들이 되면 네. 지정하지 지정하겠죠. 않을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봤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의 명지국제신도시가 있는 강서구였거든요. 강서구 역시 이번에도 빠졌어요. 지정에 빠지고 그리고 주택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부산시 전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결국은 부산에 남아있는 명지신도시의 마지막 청약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거기 조정 지역인가요? 조정 대상 지역?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아니요, 조정 대상 지역도 빠졌죠. 거기도 아니에요? 네. 아예 다 빠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기 아무래도 분양가가 얼마예요?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평당 얼마 나와요? 정확하게 명지가? 모르겠는데 한 1,500대? 명지 신도시의 분양가가 1,500대나 나와요? 그럴걸요? 네, 그럴 세구나. 거예요. 그건 한번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해 그러면 보셔야 되겠습니다. 1,500대면 네. 한 30평대가 4억 5천 분양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그럼. 비싼 것 같은데? 비싸다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잘 몰라요 부산 시세를. 예. 아는 척 안 해. 많은 그래서 벌써 사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 쪽에서 지금 들려오는 시그널 자체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책들이 있고 부산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개발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해운대, 그 다음에 명지국제신도시, 그 다음에 북항 재개발, 그리고 부전역 인근을 중심으로 한 개발,
요런 식으로 4개의 큰 테마와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운대는 지난번에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지는 이번에 지정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북항 재개발이랑 부전역 중심으로 한 개발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지역이 무슨 군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눈여겨 봐둘 만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저도 사실 부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뭐 그렇죠. 놀러 가서 가보는 지역들 먹으러 다니면서 가본 지역들 정도가 전부인데 그럼 부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캐치하냐면 부산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가끔 얘기 나오면 그래? 하고 이렇게 한번 보면 그 분양 찌라시 분양의 홈페이지에 보면 북한 개발 모양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구도심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그거 통해서 이제 그 개발하는 아파트들 분양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보면 아 여기도 이렇게 그래 부산도 오래된 데니까 하지 그 정도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데 아 나도 이거 들었던 얘긴데 보셨구나. 참고로 전 분양 찌라시를 보고 간 건 아니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를 볼 만큼의 그 여유는 없고요.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제 이거는 저는 분양할 때 이게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면 모델하우스 가면 되게 좋아요. 그 상담사들이 되게 잘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하고 가서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면 이제 분양 상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되게 학습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듣고 모르는 답변은 또 다른 쪽에서 찾고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단기간 안에 조금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주 돌아보면 좋죠. 시간이 될 때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투기니 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집이라는 걸 한번 가져볼 생각이라면 이렇게 모델하우스도 가보시고 그죠? 네, 분야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성사진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가 대책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장악력, 통제력, 정보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옛날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집하게 된 정보들이 되게 많고 일단 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요새 그 혹시 한국감정원 앱 보셨어요? 그거 어제 뉴스 엊그저께 막 보도자료 나왔는지 뉴스 나와서 그래서 그 앱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 기사가 나와서 써봤는데 그거 보면 뭐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이런 거에 올라온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뭐 월세가 얼마에 계약됐는지 전세가 언제 얼마가 계약됐는지가 다 나와요. 그거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앱에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다 정보를 취합해 놓은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그 자료들을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쏴주는 거거든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되게 잘 잡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카더라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부는 그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좀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그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실상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 도입 그렇죠. 그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월세 같은 경우 확정일자 받는 것도 지금 다 입력을 해서 전산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랑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전자계약 이런 부분도 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니들이 뭘 하는지를 다 볼 거야. 일단 빅데이터는 우리가 다 들고 있을 거야.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니까 무섭네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기가 사실 깜깜이 정책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빅데이터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데이터가 없어서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어떤 확신을 못 가지고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도 굉장히 투명화되고 선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최근에 부동산 쪽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중개보수를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지금 일부 일각에서는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일각에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제 40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왜 맨날 그런 얘기야? 근데 돈을 안 받고 그럼 거기는 뭐 받고 일하는 거예요? 광고 수수료 받겠답니다. 광고 네. 수수료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대단하다. 시장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수수료를 적게 받거나 안 받는다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뭔가 할 때 가격이라는 걸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지나치게 교란이 되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어떤 희생자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규모의 상생을 할 수 있는,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좀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는데 왜 자꾸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해? 안 하면 이 시청자들도 모르잖아요. 왜요? 이제 이거 보고 글로 수수료 안 받는 부동산이 있어. 글로 더 전화한다. 부동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심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제가 그런 거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할 때 꼭 좀 이상한 부동산이 막 매도자들 임대인들한테 전화해서 저희 수수료 몇십만 원만 받을게요 또는 뭐 안 받을게요 하면서 막 뿌려가지고 그러면 매도인들 임대인들이 야, 쟤네는 수수료 그거밖에 안 받는데 니들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분위기만 흐려놓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 맞아요. 네.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자꾸 현혹돼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아침부터 오는데 열받더라고요. 또 아는 분이에요. 또 진짜.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로 해서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해봤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오늘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게 개인이 쓴 책은 아니에요. 아니고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라는 곳에서 쓴 건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쓴 거예요.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언제 나왔었다 2007년도에. 10년 됐네요. 2007년 6월 18일 날 1쇄가 발행이 됐는데요. 제가 2쇄 때 샀네요, 보니까. 네. 2쇄 때 샀다는 얘기는 오타가 좀 빠졌을래나? 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읽어보셨죠? 네. 개인적으로 강 소장님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장지용님이 쓰신 대한민국 30년 파노라마, 부동산 30년 파노라마랑은 조금 다른. 그거는 기자의 입장에서 흐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정 브리핑 기획팀이니까 사실 이제 2000년대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이후의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좀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뭐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그래서 사실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 그냥 그래서 40년이긴 한데 40년이 담겨 있는 책은 아니고 좀 항변하기 위한 책이다.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언밸런스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통계 자료들이 나와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예. 정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고 나름대로의 통계를 바탕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려드리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책에 나오기 후문이 뭐냐면 부동산 대책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그래놓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야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왜 못 잡았는지 분석 좀 해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좀 다시 한번 만들어봐. 싹 다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개념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책을 한 권으로 한 페이지에 쫙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대된다. 과잉 유동성과 주택 공급의 부족. 결국은 모든 현상의 원인은 과잉 유동성과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빠져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시의 분위기에 대한 이런 식의 풀이였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책으로 과연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던지는 다양한 부동산 전문 기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도 책 갖고 올 걸. 저도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시청 가서 네. 저는 이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랑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관련된 서울시의 백서라든가 이런 좀 책이 있을까 싶어서 보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재생과 관련된 아무래도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 뉴타운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의 모델이 서울시 이제 1기 시범 뉴타운이었던 것처럼 뭐 이제 그런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다양한 꼭지의 책들은 이제 도시 재생을 타이틀로 한 책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울 도시재생 디지로그 뭐 이런 책을 사갖고 와서 다 봤거든요. 봤는데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내가 출발점을 잘못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출발점부터 완전 다른 사업.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긴 한데 완전히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지 몰랐던 것 같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동네가 낡았으니까 다 부수고 도로도 새로 만들고 새로 짓자. 그러니까 목표가 딱 명확해요. 그걸 헐고 짓는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주민들 구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관도 되게 쉬워. 관의 입장에서도 요건이 맞으면 해주고 허가해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도시 재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가 용적률 몇 프로 이걸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야, 상가를 짓겠다는 거야, 수리하겠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또는 구청장이 여기는 이런 모델로 재생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주민들한테 듣겠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거야. 근데 주민들이 없어.
주민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견 내주세요 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의견 내주세요 하면 그냥 내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은 뭐냐면 주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뜬금없는 게 저는 다큐3일이나 이런 데 보면 창신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런 데 얘기들 저는 되게 재밌게 항상 봐요. 관심 왜냐하면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면 찾아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 좀 뭐한 짓이냐 싶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뭐 만들어 놓고 이 봉제 배우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모으기 위한 그런 사랑방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나 왜 하나 했더니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떻게 도시 재생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걸 만들겠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일단 초기 사업은 중점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욕하는 게 페인트칠 벽에다 페인트칠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그 책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책이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추진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발표된 국토부에서 얘기 나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델이 조금 달라요. 서울시는 4개 유형을 정리해서 유형별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주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개 유형이 더 있어요. 뭐 저유형 저개발되는 지역을 중심 지형으로 바꾸기 위한 재생 사업, 그다음에 이제 산업 쇠퇴한 산업을 이제 그 산업을 보존하면서 가기 위한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이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 이 4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토부에서 하는 건 6개 유형, 뭐 15개 모델이니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책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사실 조금 요새 그 책 보고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도시재생 사업은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이 다 뭐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중물 사업을 한다 뭐 한다라고 해서 사랑방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거를 국가가 지금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뭐 50조를 매년 쓴다 그랬나요? 그 돈을 갖다가 계속 쓸 거잖아요. 그렇죠. 써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돈이 글로 가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존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돈을 내야 되는 사업에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구청 인허가권이잖아요. 거기 재개발할 거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도로는 무상으로 줄 테니까 새로 이런 도로,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이런 거 해서 공원 기부 체납하고, 뭐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니네 그렇죠. 들어간 돈도 안 주고 가져가는 환수해가는 그런 그죠. 재건축 같은 경우 초과이익 환수 제도까지 이제 생기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을 하면 이윤의 일정 부분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얘네는 국가에서 오히려 오히려 내돈으로 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델 자체가 보세요. 정부가 지금은 재생을 지금 이제 밀겠다고 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재개발 방식 또는 재건축과 같은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도시재생의 모델로 들어가면 그런 데는 지정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하지 말라는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 정책 방향 자체는. 그러면 계속 돈은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들어갈 일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가 과연 이 재생의 흐름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재원이나 세금을 갖다가 계속 쏟아붓는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말 그대로 헛돈 쓰는 모델이 되면 참.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일단은
강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돈 내고 사업하고 누구는 돈 받고 사업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돈 받고 사업하는 쪽만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돈을 누가 낼 거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 돈이 저 동네가 재생되는데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 지금 계속 무슨 SH든 LH든 그러니까 국토부든 도시정비기금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걸 통해서 이런 재생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결국 그거거든요. 사실 10년 전에도 도시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가 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획일적인 유형의 개발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적합하겠느냐.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도시재생 디지로그 책에 보면요. 네.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사업으로 비춰서 보여져 있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원형은 뭐냐면 그 앞서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휴먼타운이라 그래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휴먼타운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도 책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휴먼타운 시범 지역들도 그 당시에 지정했었고 그런 흐름 어떻게 바뀌어왔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책에는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책값이 풀 컬러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11,000원인가 그래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책은. 또 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그런 그 정부 출간 도서들은 안 비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측면은 그거예요. 도시 재생이라는 걸 하니까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도시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없으니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게 도시 재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켜봐왔던 관점은 도시 재생 의 축 중에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재기능을 하게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가격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의 폭을 좁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개발이든 정책이든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으니까 공부할 건 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 뭐죠? 절판이라 그랬죠? 절판됐어요?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봐야겠네. 도서관 가서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뭐죠? 중고 서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서관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좀 더 부동산에 관련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강 소장님이 책 하나 추천해주지 않을까. 오늘 했잖아. 다음 주에 하나 더 하세요. 네, 우리 한 번에 한 개씩만 하자고. 네, 한 번에 하나씩만. 너무 많은 거 하면 힘들어요. 일하셔야죠. 뭐 공부해야죠. 시장 조사 다녀야죠. 신문 봐야죠. 바빠요 요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